안녕하세요. 사회,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었죠. 4.19 혁명은 어떤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었죠? 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 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총격을 해서 많은 사상자와 다친 사람이 생겼었고, 그래서 4월 19일 대규모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국립현충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19 민주묘지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못 봐서 이 영상 먼저 같이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뒤에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국립4.19민주묘지는 1964년 4.19 민주혁명에서 희생되신 모두 408분의 민주 역사들이 돌아가셔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첫계단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탑은 높이가 21m고 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4.19 혁명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의 지상과 또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9 때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지금 여기에 묻히신 분들만 400분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이외에도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셨는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선거라거나 그 정치 권력을 국민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분들이 초석을 다지셨다, 기초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잘 발전이 됐어야 될 텐데 이후에도 안타깝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되었는지 오늘 일단 4.19 다음으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 내용 가기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서 조금 설명해야 될 내용이 길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 먼저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교과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업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최대한 간략하게 수업을 할 텐데 아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선생님이랑 어서 칠판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칠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려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먼저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는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요. 이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 다른 게 주인이어야 돼. 대통령. 이런 사람이 주인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혼자서 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독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각 대통령별로 어떤 방식으로 독재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배운 대통령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했죠. 어떤 거였죠? 네. 3.15 부정선거. 네. 지난번에 선생님 이거 수업 끝나면서 농담을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면 선거의 반대말은 네, 안 증거. 선거, 안 증거. 네. 선생님 개그가 지금은 재밌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집에서 샤워하다가 툭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네, 여튼 오늘 수업 내용 많은데 빨리 넘어갈게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4.19 혁명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네. 오늘 5.18은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공식 명칭에서는 이제 대통령자를 안 붙이긴 합니다. 전두환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 그 전에 몇 명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승만 요분이 물러나고 나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긴 해야겠죠. 잠깐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잠깐 맡게 됩니다. 이 맡는 동안 참 나라가 혼란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잘 그 사회를 컨트롤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요 시기에 걱정이 시민들이랑 이런 게 아니었겠죠. 뭐가 걱정일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 때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네, 이 시기에는 북한이 너무나도 걱정이었어요. 이 시기에 북한이랑 우리나라 중에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요? 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대통령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 이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뭐 쳐들어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막 흉흉하게 퍼지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군인들 중에서 군인이 내가 그러면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군인들이 자신의 군부대를 이끌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당시 이제 경무대라고 이름이 달랐었는데 여기 쳐들어가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너 나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1번 주자 박정희.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 박정희라는 이름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매우 엇갈려요. 정치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반면 뒤에 있는 경제 파트에서는 좋은 점, 잘한 점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분 얘기가 나오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 어떤 분은 문제점이 많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 그리고 뒤에 대단원 2파트에서 배우는 경제발전에서 이분의 잘한 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군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탱크랑 군부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내가 할 거야 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일단 시작이 된 건 1961년 5월 16일이었었는데 이 61년부터 79년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분 혼자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분이 다스리려다 보니까 지금 법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원래 얘기했던 법은 그 대통령 한 번에 4년, 그리고 2번까지만 된다. 이게 법이었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길게 못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바꾸는데 그 헌법 이름이 유신 헌법입니다. 헌법을 한 번만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개헌이 헌법 바꾸는 걸 개헌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여러 번 바꾸긴 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개헌이 이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에 의하면은 조금 웃깁니다. 자, 대통령 이 사람을 누가 뽑아야 될까요? 네, 시민들이 뽑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뽑기에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북한이 쳐들어오고 막 그런데 우리가 투표하고 있을 정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거를 국회랑 비스무리한 거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몇천 명 단위가 됐는데요.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명칭은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너무 길고 이름도 복잡해요. 자, 이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자,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주인일까요? 시민이 주인이려면은 요 구성원들을 시민들이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대표로 뽑으면은 시민들 손에서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일 거예요. 요걸 어떻게 뽑냐? 자, 국회 이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 회의의 일정 부분 한 3분의 1 정도를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거는 대통령 사람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조금만 원한다 하더라도 전체 중에서 요만큼만 원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르기가 너무 쉬워졌겠죠. 네. 처음에 박정희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분이 처음에 선거를 할 때는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몇 번 질 뻔하니까 이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뽑는 사람은 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내가 뽑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실에서 반장 선거를 1분단 애들만 하는 거예요. 1분단 애들을 1학기 반장인 애들이 임명해서 자리를 앉혀주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자, 반장 뽑아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당연히 반장으로 뽑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었겠죠. 심지어 요 헌법의 내용 중에서는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고 너 잘못한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걸 발령을 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를 발령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 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할까요? 대통령 혼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신헌법은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지만은 내용으로는 대통령을 쉽게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세게 만들어놔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헌법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유신헌법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박정희에 대해서 군인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보는데 이 사람이 그 경제에서는 되게 성과를 많이 내요. 그래서 1970년 중간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하다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법은 잘못됐잖아 라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해서 이 끝부분에 갈수록 사람들이 막 저항을 많이 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마산 두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유신헌법에 대항해서 이 부마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 내용은 안 배우겠죠? 왜 안 배울까요? 네. 이 내용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부마항쟁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뭐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려는 찰나에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참모였던 2명의 사람이 있어요. 김재규라는 사람이랑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성격이 부드러웠고 이 사람은 약간 성격이 좀 거칠었다고 해요. 이 부산이랑 마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김재규는 얘기를 하고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캄보디아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까부는 애들 수십만 명도 죽였다. 우리라고 못 죽일 게 뭐냐?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누구 얘기가 옳죠?
우리가 그냥 들어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김씨 얘기가 옳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자기를 잘 챙겨주던 이 사람 얘기를 조금 더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을 걸 걱정해서 혹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탁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긴 하지만은 물러나는 이유는 부마항쟁이 뭐 원인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올까요? 아직 뭐 상식이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이에 그 잠깐 동안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규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아까 그 얘기했던 윤보선 이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잠깐 이제 뭔가 이제 그 갑자기 있던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이 시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자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79년 10월달 10월 말일 10월 한 24일쯤에 이분이 26일에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한 달 반 79년 12월 12일에 새로운 군대가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킨 건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군인이 다시 나라를 지킬 거야 하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자신의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탱크를 끌고 와서 청와대로 가가지고 탁 겨누면서 나와, 내가 대통령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을 장악하고 자신 스스로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준비에 들어가게 돼요. 자, 시민들은 어떨까요? 부정선거한 놈 4.19 혁명으로 쫓아냈어. 그래서 와,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려는 찰나에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군인이죠. 네.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혼자서 거의 20년 동안 대통령을 하겠다길래 부산이랑 마산에서 와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결국 또 그래놨더니 또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었겠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항쟁을 하고 각 지역에서 이제 항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항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2월이죠. 12월 지나면 뭐가 될까요? 네, 12월, 1월, 2월 겨울방학이겠죠. 대학생들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서울에 있던 대학생들이 요 시기에 다 집에 가요. 그러면서 제대로 항쟁이 안 일어나요. 대신 요 시기에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게 많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이 사람 지금 죽고 새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시 군대가 또 쳐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게 이제 광주 지역이 되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둘 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부대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으로 군부 정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군부 독재, 군부 정권, 뭐 군인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처음 대통령 사회를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돼서 잘못됐다.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월 18일 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쟁을 했기 때문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민주주의로 가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이제 민주화 운동 되시겠죠. 이게 일어난 해는 이제 79년에 이 사람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일까요?
1980년입니다. 자,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나중엔 약간 눈치를 봐요. 그래서 7년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해서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과서에 있는 자료와 영상들을 보시면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랑 밑줄 쳐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줄을, 네. 자, 일단 5.18 민주화 운동,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인데, 그 전에 알아둬야 될 이름. 5.18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정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다. 자, 그래서 군사 정권이라고 하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정권을 잡은 사건을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을 여러 번 바꾸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신헌법,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간선제, 직선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직선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간선제, 일정 수의 선거인단, 아까 국회랑 비슷한 회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 회의에서 대표자를 뽑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자신이 임명한 사람에게 누굴 뽑을 거냐라고 물어서 스스로 이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 시기의 뉴스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군인들이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 물러나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제 쫓아내고 스스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정치를 하고 나서 1961년부터 이제 중간에 헌법도 한번 바꾸고 71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과 이제 긴급 조치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무엇인가요? 유신이라는 말에는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유신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제 긴급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게 됩니다. 요 시기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영화긴 한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다양한 영화들이 요 시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 그다음에 뭐 예전에 개봉했던 그때 그 사람들, 뭐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요 시기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시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 영화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몇 개의 영화들은 얘기를 해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잔인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요 시기에 그 영화 내용도 뭐 비슷하게 잔인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찾아보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불편할 거니까 지금은 보지 말고 중고등학교 가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79년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여기 이제 부산이랑 마산에서 있었고요. 부마항쟁이라고 했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김 씨, 차 씨, 이 두 분이 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살해되게 되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고 나와 있는데 서거라는 말은 돌아가셨다. 높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보통 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거를 했으니까 국민들은 다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자,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걸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깐 동안 민주주의가 될 뻔했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박정희 다음에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인들과 함께 또 정변을 일으킵니다. 군부 정권이 두 번째로 탄생을 해서 신군부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헌법을 고치고 새로운 정부를 지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뀔 것 같았는데 왜 또 그러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요 시기에 12.12 전두환이 정변을 일으키자마자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던 박정희 대통령. 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살해당한 사건으로 독재 정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11.6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화와 자유를 향한 열망은 국민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세력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가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열기는 광주에 이르러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던 네, 요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이제 모자 쓰고 있는 것도 벌써 군인이 착용하는 모자죠. 군인에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라는 인물이고요. 요 중간에 28초쯤에 보시면은 네, 요 사람이 이제 전두환 군인이었고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었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이제 올라왔었죠.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이마가 조금 반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가지고 내용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얼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모든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고 심지어 이 얘기는 대통령 너 물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뭐 기분은 당연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저지릅니다. 계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엄군의 뜻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전쟁 같은 게 발생을 했었을 때 경계를 서는 임무를 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생각하고 군인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시민이 잘못하면 누가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다가 물건 훔쳤다. 그럼 누가 잡을까요? 네, 경찰이 선생님을 붙잡겠죠. 자, 시민들이 잘못했을 때 이걸 붙잡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근데 시민이 잘못했는데 군인이 출동을 했대요. 군인은 어떨 때 출동을 하죠?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라 적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군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이 자신을 물러나라라고 했을 때 이 시민들을 국가에 소속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적군으로 보고 군대를 파견을 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내 적이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보내버린다거나 해도 불만일 텐데 군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라. 그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겠죠. 자, 이런 잘못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것들 사건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군인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갔어요. 그럼 군인들은 왜 말을 들을까요? 군인들은 지금 광주에서 심지어 온 군인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친구일지도 모르고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총을 겨눠야 돼요. 그래서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북한에서 간첩이 쳐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전부 다 북한 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고 너네가 보는 사람들은 네 친구들, 네 가족들이 아니다. 북한한테 포섭된 적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군대를 내려보내요. 자, 이 시기에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은 당시에 되게 높았던 십몇 층짜리 건물 벽에 위에서 쏘인 총알 자국이 있어요. 어디서 쐈다는 걸까요? 네, 하늘에서 건물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알이 뭐냐 알아봤더니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쏜 겁니다. 시민들이 대통령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헬기까지 보내서 위에서 그냥 쏜 거예요. 헬기에서 쏘면은 정확하게 잘못된 사람들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건물에도 맞고 주변에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한테도 맞고 어린애들한테도 맞고 지나가던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받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억울하게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해서 근처 경찰서라거나 이제 근처 시청, 군청에 들어가서 총을 꺼내와서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군을 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계엄군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총 들었네? 진짜 북한인가 보다. 제대로 싸워보자 하고 진짜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용인시청 앞에 용인시장님 잘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근처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경찰들 나오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총을 가지고 이제 쏘지마 하면서 반격을 시도한 거죠. 거기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벌어진 곳이 광주의 금남로라고 하는 아주 큰 서울로 따지면 이제 광화문 같은 되게 광주에서는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총알 자국도 남아 있고 이 5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지나고 나서 추도회 제사를 지내려고 요 시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제사 같은 것을 지낸다고 해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때 이 계엄군이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둘러싸고 광주 안에 있는 소식이 밖으로 절대 못 나가도록 꽁꽁 막아요. 그래서 광주 안에 있었던 일은 외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뉴스는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보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이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무고한 군인들을 쏘고 있다. 그래서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시기에 이제 요 내용들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택시 운전사 송강호가 나왔던 외국인이랑 같이 광주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내용의 영화가 택시 운전사고요.
요 시기에 옛날 영화 중에서는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요 시기에 일어났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오늘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요 영상 보고 요 페이지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위가 확산되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급기야 도청 앞에 운집한 시민을 향해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 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군인들이 총을 마구 쏴대니까 시민들 중에서 이제 버스 기사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버스를 가지고 나와서 총을 막으려고 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벽조차도 지금 총을 맞아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기업군과 시가전을 벌이기에 이른다. 전남도청 분수대에서는 매일 시민 걸기 대회가 개최되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며 사건의 진상과 정황을 알리는 성명서와 투사 회고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주에서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광주의 위치는 전라남도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광역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왜 국민을 향해 총을 쐈을까요? 그러게 왜 쐈을까요? 명령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명령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 나라에서 그렇게 맞고 이제 군인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못 나가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알려졌을까?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독일인 덕분인데요. 요 위르겐 하츠피터라는 사람이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이제 일본에서 아시아 쪽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에 머무르던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광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그린 영화가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찍었던 영상들이 운 좋게도 외부로 나오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 사람이 알리면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한 거니까 되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영상 보시면서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요 뒷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일단 배운 공책에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내용이 조금 많겠죠.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의 생각, 유신 헌법에 대한 내용 한 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 한 줄로 메모해 주시면 되겠죠. 있었던 사람에게 고마웠다는 얘기 혹은 전두환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시민군에 대한 생각 한 줄로 메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